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네, 부활절, 미국은 부활절 연휴고요, 한국은 날씨 좋은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 최근에 아리까리합니다. 예, 다음 주, 그 다음 주 빅테크 아주 중요한 증시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지 상승미소 그리고 토마스 류 선생님의 말씀 들어보시죠.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금요일은 부활절 휴가죠. 그래서 미국 증시 휴장인데 하루 쉬는 네네. 이 하루 딱 쉬는데도 일주일이 되게 짧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맨날 주식시장 들여다보다가 하루 안 하면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멍하니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죠. 예. 일주일 미국 증시 4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채권 금리에 의해 오르고 내렸다. 채권 금리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네네. 예. 특히 화요일 CPI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높았어요. 그러면서 증시가 주춤했었는데 다음 날에는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중심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던 CPI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화요일 날에 CPI가 상당히 거의 기록적으로 이제 나왔죠. 네.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증시 투자자들이 어떤 증시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고 하루 더 미루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PPI가 또 나왔거든요. 예. 생산자 물가 지수. 네. 이것까지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루를 미뤘는데 CPI, PPI 둘 다 기록적으로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점을 찍었다. 이제 이런 평가가 우세했어요. 네.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죠. 그래서 그 CPI, PPI 그 수치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중인데 이제 월가에서는 만틀리 이제 월간 그 증가 그 추세로 볼 때 이제는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 다음 날에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예. 목요일 날에. 예. 네, 다시 국채 금리는 또 다시 급등. 예. 이게 정점이 아니었네. 이렇게. 네. 그런데 사실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촉매작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리테일 세일즈 내용에는 인플레이션과 큰 관계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하고 관계는 없는데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예. 주유소의 하이 가스 프라이스가 예. 휘발유 가격이 예. 미국 가계의 지출 중에서 상당 부분 지난달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결국 하이 가스 프라이스는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이제 보고 있다. 이제 그 다음에 수입 물가의 예. 지표가 이제 발표됐는데 이게 수입 물가가 기록적으로 상승했어요. 네. 네, 월간 추세를 볼 때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 수입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좀 시야에서 벗어났던 항목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에 의해서 중국의 물품이 지금 미국으로 거의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중국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의 이제 월마트라든가 이런 이제 중저가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리테일 샵에서는 물건이 지금
반입이 안 되고 지금 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이제 수입해서 이제 하는 이제 중간 도매상들은 물건이 지금 바닥이 난 상태. 지금 재고가. 그래서 지금 이게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락다운이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 물가 상승세가 만투의 그에 가파른데 지금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해서 물건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입 물가 상승세 이것도 이제 국채 금리의 그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뉴욕의 연은 총재가 이제 강성 발언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의 그 연준 의원들은 우리가 이제 올해 연말까지 중립금리 정도 수준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사실 초강 매파적이라고 했는데 뉴욕 연은 총재는 오히려 한 발 더 나가고 우리는 올해 연말에 중립금리보다도 더 위쪽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연준의 그 목표는 수요를 억제함으로 해갖고 인플레이션을 잡자 이 방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서는 중립금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그보다도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야지 수요가 억제될 것이다. 이런 이제 강성 발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테일 세일즈의 이제 하이 게스 프라이스하고 수입 물가의 그 월간 상승세, 그 다음에 뉴욕 연은 총재의 강성 발언, 이 세 개로 할 때 이제 종합해 볼 때 이 인플레이션 이 상승 압력이 정점을 찍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다시 또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네. 국채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나스닥 기술주의 이제 상승 점 하락 이제 이렇게 불러왔는데 사실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미국의 목요일장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원래 금요일이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목요일이 장 막판이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월간 옵션 만기일이 걸렸어요. 목요일이.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다음 주인 네. 줄 알았는데 이번 주였군요. 네네. 그래서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다우존스 하나로만 보면은 아침에 시작할 때 200포인트 플러스로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플러스 150포인트로 또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110포인트로 또 장막을 했죠.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이 증폭이 심했던 그런 하루였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옵션 만기일에 이제 그런 이제 변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좀 크게 보고 있는 게 미국의 그 텍스 예. 세금 보고 마지막 데드라인이 15일이거든요. 13일에 팔아야 15일에 현금을 찾아서 월요일에 세금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마지막 날이 15일이지만은 보통 이제 14일 날, 13일 날 이렇게 네. 세금 보고를 하잖아요. 예. 이제 하게 되면은 바로 하루 이틀 안에 세금 납부가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내 어카운트에서. 그래서 이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이 세금, 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또 이제 목요일에 맞물렸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대부분이 휴가를 떠났어요. 예. 그래서 증시 안에 큰 플레이가 없었다는 게 이제 증시의 또 불안정을 좀 더 키운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뱅크들이 어닝이 이제 실망스러웠죠. 예. 네,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래서 이런 악재가 목요일장에 한꺼번에 다 몰리면서 미국의 하락장을 더 이제 낙폭이 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리테일 세일즈, 목요일 리테일 세일즈 내용을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그 가솔린, 주유소에서 사용한 비용이 8.9%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소득이 증가는 하지만 금리 상승, 물가 상승분을 따지면 지금 현재 3월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일반인이 어차피 사용하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기름값으로 9%를 초과 지출했으면 다른 분야에서 9%를 줄이든지 아니면 대출을 통해서 9%를 가져와야 똔똔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대출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채권금리가 올라서 대출금리는 올랐고 특히 30년 모기지 금리가 5%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네. 기름값에서 초과로 지출된 만큼 재화나 다른 분야에서 그 소비를 줄였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 어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나온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은 미국의 그 가게들의 그 실질 소득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결과를 갖고 오거든요. 갖고 오는데 결국 그런 이제 미국이 이제 소비 경제인데 소비 경제에서 이제 가스 펌프 쪽으로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실제 기업들의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일반 소비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의 그 수익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CPI나 PPI 뭐 이런 물가 지수를 볼 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미국의 그 월가에서 분석하는 거는 이제 코어 CPI, 코어 PPI라고 코어라고 뭐냐면은 식품값하고 그 에너지 이게 사실 이게 계절적으로 변동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 많은 식품하고 에너지 쪽을 빼고 나머지를 갖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물가 지수를 지금 평가해 왔는데 지금 월가의 시각은 바뀌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 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어 인플레이션을 봐야 된다. 이게 지금 식품값하고 에너지가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코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더 집중해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식품값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에너지 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이 미국 경제 또 미국 기업들에게 이제 수익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결국은 지금 앞에서 선생님 언급하신 대로 페드가 나서서 수요를 잡지 못하면 결국 기업이 계속 그 수요가 인내하면서 가격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그 물가가 오른 만큼 내 급여도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선생님 아시듯이 급여는 맨 마지막에 모든 물가 다 오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급여가 오르는데 그 오르는 그 폭도 쥐꼬리만큼 올라서 물가 인상을 잡아내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패드가 좀 무리를 해서라도 5월 달에 0.5% 올리고 사실 수요일에는 그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페드 멤버, 그냥 보드 멤버 이사 한 분이 6월, 7월에서 5, 6, 7 연속 3개월 0.5%씩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그 월가 시각이 있던데요. 그렇죠.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알려주는 신호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상승하면서 증시에서는 이 페드가 50포인트 금리 인상 이것이 조금 더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지금 거기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잠깐 언급했었지만 5%를 넘어선 이 모기지 금리 최근에 미국 그 주택 가격이 급상승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곧바로 모기지 이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또다시 실질소득 감소를 나타나게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모기지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어닝 시즌 첫 주 시작됐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빅뱅크들의 이제 어닝이 시작되는데 한결같이 JP 모건, 뭐 웰스파고
시리뱅크 모든 뱅크들이 그 실적을 들여다보면은 모기지 분야의 그 부분에서 그 영업 수익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닝이 나쁘게 나오는 그 한 가지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미국의 이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시장이 쿨다운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예. 지금 사실은 아직까지는 주택 가격이 하락이 지금 눈에 지금 안 보여요. 예. 안 보이는데 매매 건수는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부의 효과도 줄어들고 예. 또 미국 가계의 실질 소득도 줄어든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던 그 기존의 주택 보유자들이 그 모기지를 못 내는 상황이 예. 자꾸 이제 발생해서 그러 되면은 이제 집을 더 많이 이제 팔려고 내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더 많이 이제 증가하게 되고 바이하는 쪽에서는 이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감으로 해갖고 바이가 줄어들고 예. 그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망하죠.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뱅크 실적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모기지 분야의 영업수익이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네. 부실 여신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 설정을 상당히 늘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모기지 네네. 은행들도 이 늘어나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부실 이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주가도 일부 하락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대선 충당금 이제 그 따로 떼놓은 거는 예. 그 이제 그런 불경기를 대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현재 그 진행 중인 러시아 쪽의 그 부실 채권. 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이미 손실을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손실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각오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애써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지금 나열하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S&P 500 기업들이 어닝 시즌이 화요일부터 시작됐는데 혹시 크레딧 스위스가 이야기 발표한 그 CNBC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첫 번째 주에 어닝 발표한 기업이 약 5%, 그러니까 500기업의 5%, 25개 기업이 발표를 마쳤는데 이 25개 기업 아직 적긴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2.8%밖에 안 됐다. 작년 4분기에 5%의 반토막 수준인데 이것도 증시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주 어닝 시즌이 킥오프 했는데 일단은 첫 주에는 뱅크들만 지금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뱅크 섹터는 지금 이제 하방으로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죠. 네. 근데 제가 늘 이제 궁금한 거는 뱅크는 이제 그렇다 치고 일반 특히 이제 빅테크 기술주들, 기술주들의 어닝은 어떻게 나올까? 또 앞으로 그 CEO들이 앞으로의 그 가이던스에서 어떻게 전망할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요것이 이제 증시가 지금 S&P로 지금 4,400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잖아요. 맴돌고 있는데 이 기술주 쪽의 어닝 그 방향 여기에 따라서 증시도 같이 방향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술주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어닝 신호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4,400에서 지난번에 이제 3월 달에 고점 4,638 여기까지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찬스가 되지만은 기술주 쪽에 맞서도 어닝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는 어떤 신호가 보이면은 4,400 아래로 깨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죠. 근데 이제 기술주 내놓고 나머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가치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우량 주식들 중에 가치주.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어닝이 이제 실망스럽지 않게 그저
하여튼 뭐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장 예상치만큼은 나올 것이다. 이제 그쪽으로 보는데 문제는 기술주.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빅테크들이 지금 계속 하방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네, 조금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선생님께 그렇지 않아도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그 방금 말씀하신 기술주 하락의 특징인데, 사실 기술주가 하락할 때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게 시총 상위 종목들, 일종의 빅테크 종목들이 하방을 항상 막아주곤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최근 3주 동안만 보면 애플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이들 빅테크 상위 10위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지수 하락을 지금 선도 부추기고 있거든요. 특히 네네. 마이크로소프트만 보면 지금 지난 연초 고점에서 20%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사실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그 중국의 그 락다운 현상, 그 상황에서 이제 이게 빅테크들이 이제 사실 다국적 기업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외에 그 해외 영업 활동이 지금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락다운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다음에 최근에 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의 이제 불경기 조짐이 이제 우리가 네. 주식에서 볼 수 있는 게 배달 운송 주식들은 내려가고 거기에 따라 갖고 또 반도체 섹터가 내려가고 네. 반대 방향에서는 월마트와 이제 코스코 같은 이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제 리테일 이제 세일즈의 영업 매출이 늘어나고 주식도 올라가고. 네. 요거 이제 볼 때 미국의 이제 경제 불황이 점차 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이 테크주들의 이제 그 디맨드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JP 모건 같은 경우도 지금 빅테크를 자기들이 이제 그 단기적, 중기적, 뭐 장기는 아니지만은 단기 내지 중기적으로 매수 추천 리스트에서 자기들은 뺀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빅테크들을.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작용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리테일 세일즈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게 항공 및 호텔 등 여행 수요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항공기 최근 그 델타 항공의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 이 델타 항공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 교통안전국의 지난주 데이터를 보면 주말 이용객이 2019년 수준보다 단 50만 명 이하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했다고 하는 걸 보면 여행 수요, 즉 앞에서 말씀드린 가솔린 등 에너지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과 여행 수요에 사용되는 돈, 이걸 감안하면 결국 어디에선가는 지출을 줄이고 있을 것이다. 그게 빅테크일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네네. 하여튼 지금 PC 쪽에서도 이제 수요 둔화를 경고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못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러시아 문제도 있고 중국의 락다운, 전체적으로 또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 이런 건 전체로 볼 때 이 빅테크 쪽에 이제 수요가 둔화되는 그런 조짐이 뚜렷하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월가에서 이제 또 한편의 분석은 중소형주 기술 성장주들이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더 이상 내려갈 룸이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많이 이제 덜 내려간 대형 기술주들이 더 내려갈 공간이 더 크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소형 기술 성장주들의 ETF가 IW5거든요. 그게 의외로 아주 잘 버티고 있어요. 네.
사실 소형 성장주를 많이 그 투자하는 ETF가 아크케이잖아요. 아크케이도 완전히 사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는 좀 뭐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크 펀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형 기술 성장주 여기하고 조금 같이 비교하면 안 되는 그 좀 함정이 있거든요. 네네. 네, IWO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멤버들, 소형 기술 성장주 멤버들이 고정돼 있어요. 네. 멤버가 안 바뀌죠. 그래서 어떤 그 경제나 그 정치 사이클에서 얘들이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아크 펀드는 액티브 펀드예요. 그 캐시우드가 거의 매일 지 맘대로 샀다 팔았다 멤버를 계속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시우드의 그 판단력이 흐려져서 반대로 멤버를 교체했을 때는 시장과 완전히 반대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계속 경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크 펀드가 공중 분해될 수도 있다. 이게 조만간에. 네, 계속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면. 그래서 아크 펀드의 그 특징을 보면은 어닝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박살난 거 이런 거를 사들이고 지금까지 괜찮았던 건 또 팔아버려요. 이게 완전히 이제 좀 반대. 그래서 어닝이 안 좋아서 박살났던 주가가 잠시 데드캣 바운스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볼 땐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 펀드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펀드하고 액티브 펀드하고 조금 우리가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토마스 변호사님께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들은 조심하자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잠깐 말씀드려서 제가 목요일에 보면 시게이트하고 WDC, 즉 이 디스크 드라이브 업종에 대해서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 하향 이유를 보면 이 클라우드 서버 쪽에서 상당히 고성능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즉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수요 감소를 이야기했는데, 앞서 PC하고 결국 또 이 디스크 드라이버도 반도체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건 또 이 클라우드 서버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니까 결국 다다음 주군요. 월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 빅테크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에 2주째를 맞는 다음 주에 뭐 빅테크들은 뭐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술주들의 이제 어닝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술주들의 어닝 그 단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진짜 증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기술주 쪽에서마저도 어닝에 별로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증시 S&P는 4,400에서 계속 요즘에 놀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또 기술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에 하면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 이분 진짜 계좌 한번 까보고 싶은데, 트위터를 통해서 트위터 공개 매수 제안을 해서 시간외에서 플러스 13% 상승시켰다가 이거 논란 끝에 트위터는 마이너스가 났는데, 웬걸 트위터가 지금 난리 난 게 아니라 이 트위터의 지분 9.2%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공개한 이후부터 테슬라 주식이 연일 하락하고 있어요. 이건 또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증시 완전 이제 화제의 중심에 있는데, 목요일장에서는 그 트위터를 그 430억 달러를 자기가 이제 인수 제한했죠. 했는데, 일단은 그 트위터 그 이사진 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와요. 지금 주당 54불 20센트. 이거는 조금 너무 싸다. 우리가 이제 작년 최고가 73달러. 이 정도까지 제한한다면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하다.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튕기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테슬라 주식 이제 요게 지금 변수거든요. 네. 그래서 월가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분석해요. 일론 머스크가 현재 갖고 있는 그 자금력이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캐시가 2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430억 달러를 이제 인수 제한했으니까 반 정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반 정도를 어떻게 이제 마련할 거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의 그 주식 담보로 해갖고 빅뱅크들로부터 200억 달러를 차입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월가 또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의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750 갔다가 그러니까 1250에서 750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또 다시 1100 갔다가 또 떨어지고 이 변동성이 큰 테슬라의 주가 이거를 어떻게 담보를 잡고 그 어마어마한 거액을 빌려줄 수 있냐. 여기 대해서 빅뱅크들이 이제 몸살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는 결국은 테슬라의 주식을 더 팔아서 이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 이제 테슬라 그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에 증시 떨어지고 이제 빅테크들 중에 목요일에 테슬라가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테슬라 주식 때문에 다른 빅테크들이 영향받아 동조화, 영향받아서 그날에 나스닥 지수를 더 많이 끌어내렸다. 이제 그렇게도 보는 거죠. 이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미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경고를 여러 번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하겠죠. 하는데 이 트위터는 지금 최근에 이제 가격이 이제 하향세였다가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9.3%인가 네, 주식을 샀다 이래갖고 네. 또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만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또 말하기를 내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사회에서 반대를 하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은 자기는 트위터 주식을 다 팔겠다 오히려 다 팔아치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9.3%의 주식 매수 이걸 보고 저도 같이 따라 들어가는데 50달러에서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가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일 트위터 주식을 팔게 되면은 이 골드만삭스가 평가하는 30달러 같이 이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트위터 이것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미국 증시는 코스닥의 잡주처럼 움직이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20%는 순간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진짜로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 9.3%의 그 비중, 이 트위터 주식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놨을 때는 이 충격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또 웃기는 거는 골드만삭스가 이 트위터에 대해서 자기들은 평가 가치를 주당 30달러를 본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은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네.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그 인수 제안의 자문사가 골드만삭스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54달러 20에 이제 인수 제안한 거죠. 지금 빅테크도 빅테크지만 이 골드만삭스 돈 벌려고 위해서는 영혼까지 팔아먹을 기세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참 재밌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한 방에 도지코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자, 그건 이제 그거고, 국제유가가 사실 증시하고 루블화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듯 하더니 어느새 다시 10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 상하이 봉쇄 뉴스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 이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슬금슬금 오르는 겁니까? 일단은 러시아 변수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지금 원유 공급이 지금 타이트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산 이 원유 수입, 이것을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을 향해서 그 무자비한 그 살상, 이제 이런 게 이제 촉매제가 돼갖고 유럽의 국가들의 이제 의견을 이제 러시아산 원유에서 탈피하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의견이 모아지죠. 그래서 최근에 점점 더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원유 가격의 상승 이것을 불러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이렇게 지금 못된 짓을 응원하고 나온 게 사실 중국인 줄 알았는데 중국은 사실 표면적으로 조용하고 있는데 인도가 왜 이렇게 나서서 석탄도 산다, 석유도 산다 이러고 있는 걸까요? 뭐 일단은 인도의 국방 무기 그 시스템이 거의 한 80%가 러시아산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러시아와 유대를 끊을 수 없는 관계죠. 만일 인도가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그 시스템을 더 이상 그 보완을 안 해주면은 그 막대한 국방 장비 이것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바로 옆에 파키스탄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도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러시아와 이제 유대 관계를 이제 좋게 갖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도가 미국하고 그렇게 가깝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서 인도는 이제 자기는 이제 실리를 챙기겠다 이제 그죠.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싸게 주는 그 원유 또 내추럴 가스, 석탄 이런 것을 이렇게 싸게 줄 때 충분히 확보해 놓겠다. 이런 실리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가 대미무역 흑자국이란 말이죠. 이거 미국이 가만히 있을 만한 상황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대중국 포위망 그 전략으로 쿼드 그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도가 이제 그 가입국에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인도를 자극하지 않고 이제 인도가 그 남태평양 그쪽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군사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제 자극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인도가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용기 백배해서 점점 더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고 러시아의 이제 그 원유와 내추럴 가스 석탄까지 사주물 해갖고 러시아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식으로 이제 며칠 전에 경고까지 했어요. 자꾸 그러면은 우리도 인내의 한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제 관계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급해진 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이던데요. 네, 인플레이션 또 그다음에 가스 펌프 가격이 이제 높아지고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주 지지층인 이제 서민들이 점점 불만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제 이런 의지가 이제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점 이 러시아 푸틴 한 사람만 어떻게 되면 정리될 상황 같은데 이건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안타깝지만 지켜봐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일단 금요일 쉬고 3일 쉬고 월요일 개장을 하는 이제 다음 주 증시, 사실 다음 주 증시는 뭐 빅테크 중에는 테슬라밖에 그 실적 발표가 없고 대부분이 이제 존슨앤존슨, P&G 이런 가치주들이 나올 텐데 다음 주는 어떻게 그 예상하시면서 뭐 필요한 전략 있으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증시에서는 올가의 큰 손들이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사랑을 받았던 주식이 빵 주식이잖아요. 예, 빅테크들. 네. 그런데 이제 월가에서는 그건 작년까지 얘기고 2022년 올해 들어와서는 그 빅테크의 빵이 아니고 새로운 개념의 빵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빵이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이제 그 빵이거든요. 새로운 빵. 이게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fuel이에요. fuel. 연료. 에너지.
예, 에너지, 석탄, 가스, 천연가스, 네. 이 fuel. 이것이 이제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 엄청난 지금 상승 시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A, agriculture. 예, 농산물. 이게 예, 농산물. 지금 곡물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지금 이 곡물 가격이 이제 뭐 떨어질 거라는 그런 지금 신호는 거의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A는 Air and Defense, 방산주. 그 다음에 N, 뉴클리어, 원전. 요즘 우라늄 주식이 네. 아주 고공행진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G, 골드, 금과 특수금속. 그래서 이 월가에서는 이 신개념의 빵, 여기에 주력하자. 그래서 지금 이 빵은 지금도 계속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뉴먼트는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상품주가 올라감으로 해갖고 그 상품주에 관련되어 있는 마이닝, 네. 그 채굴, 이 주식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품에서 골드가 있지만은 골드를 캐는 광산주, 예. 금광주, 뉴몬트, 또 그게 이제 ETF, GDX, 예. NUGT 이런 거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사실 불과 몇 달 전에 채굴죠 그러면 비트코인 암호화폐 채굴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채굴 아닙니다. 진짜 도끼 들고 그 니켈, 리튬 뭐 이런 골드 캐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한 60% 정도가 이 신개념 빵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스닥이니 뭐 이런 거 떨어져도 저는 뭐 거기 신경 안 쓰고 제 갈 길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포트폴리오가 지금 재밌어요. 좋아요. 예. 저도 지난주에 버라이즌 해가지고 한 5.6% 수익을 실현하고 어제는 버라이즌 대신에 그 지난주에 분리상장한 AT&T를 좀 넣었습니다. AT&T를 3분의 2 정도 담았는데 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도 높고 경기 방어지 성격으로 네네. 뭐 좋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지금 우리 국채금리가 올라감으로 해갖고 이 월가의 큰 손들이 위험자산에서 국채로 옮겨가는가를 우리가 지금 걱정했는데 예.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가고요. 네. 증시 안에서 PER이 높은 주식에서 PER이 낮은 주식으로 네. 옮겨갔어요. 네. 그래서 그 AT&T라든가 버라이즌 예. 이런 게 이제 PER이 낮으면서 또 배당금도 높고 네. 이게 이제 안전한 가치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 PER이 낮은 가치주 이런 데서 이제 좀 보물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월마트, 코스코 뭐 있고 뭐 하여튼 그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식품주잖아요. 네, 예. 식품. 예. 하여튼 그런 이 PR 높은 이 주식 성장주가 피해야겠다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선생님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그 조언이나 전략 있으면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일주일 후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증시 그 위험 자산 쪽이 지금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어닝을 좀 더 봐야겠지만은 지금 용감하게 뭐 이렇게 투자를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이 연준의 그 강공 드라이브 여기에 우리가 맞서지 말고 진짜 지극히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을 높이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개념 빵 이쪽에 좀 비중을 좀 두고 있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실 그 JP 모건 같은 경우는요 그 수석 전략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들은 S&P 4,400 부근에서 올라오면은 수익을 취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4,400에서 올라오면은 다시 쭉 내려와서 4,400에서 스탑하고 또 올라가면은 또 쭉 내려가고 4,400에서 스탑하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JP 모건이 그 정도라고 그러면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지금은
올라오면은 수익을 취하는 이제 그런 지금 이제 큰 손들의 지금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거기서 수익 취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거 좀 보수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벌써 45분 50분이 다 됐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높은 수익을 위한 선생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사실 대형주 하면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종목들인데 미국 증시는 최근에 그런 흐름이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증시가 제가 5월 초 항상 걱정을 해야 된다. 경기 방어주나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역할을 아무래도 그런 위험을 빅테크가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담긴 방송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